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급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꼭 생각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은 당연하고 이미 수급자인 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소득 인정액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수급자를 신청할 때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불리할 수 있고요. 현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돈이 생길 때마다 불안하고 돈을 잘못 받았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무서워서 돈을 받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먼저 소득 인정액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이걸 소득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소득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소득 인정액. 말 그대로 소득을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소득이나 소득 인정액이나 그게 그 말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해요. 말이 어려운데 제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게요. 정부는 어떤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할 때 세 가지를 봐요.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 의무자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과 재산이에요. 이게 기준에 맞아야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소득이 무엇인지,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득은 우리가 버는 돈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돈을 7가지로 나눠요. 먼저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요. 이건 직장에 다니거나 일용직,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등을 하면서 버는 돈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다닌다거나 건축 일용직을 한다거나 하면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죠. 난 소득이 매달 다른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을 매달 보는 게 아니라 수급자를 신청할 때는 최근 3개월치를 보고 수급자가 된 다음에는 최근 6개월치를 봐요. 그래서 어느 한 달 소득이 좀 많았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 탈락이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은 사업소득이에요. 이건 농업이나 업, 임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버는 돈을 말해요. 가끔씩 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증 있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있어도 돼요. 이 사업소득은 국세청의 사업소득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데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1년 12달로 나눠서 계산해요.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과 이제 금방 말씀드린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30%를 적용해줘요. 그래서 만약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이 70만 원만 있다고 보죠. 그런데 생계, 주거, 교육급여만 이렇게 공제되고 의료급여는 공제되질 않아요. 세 번째는 재산소득인데요. 이건 이자나 개인연금, 뭔가를 임대해줘서 받는 돈을 말해요. 또 이전 소득이 있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받는 공적 이전 소득과 비공식적으로 받는 사적 이전 소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것은 공적 이전 소득, 부모나 자녀, 친인척, 친구, 교회, 복지기관 등에서 받는 것은 사적 이전 소득이죠. 그 다음 6번째는 부양비인데요. 부양비는 부양의자에게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기준 금액과의 차익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자를 안 보니까 부양비가 따로 없는데요. 의료급여는 부양의자를 봐서 부양비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보장기간 확인소득인데요. 이건 예전에 추정소득으로 불렸어요. 이건 현재 수급자에게만 산정할 수 있어서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보장기간 확인소득의 대표적인 사례가 조건부 수급자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조건부 수급자는 일을 해야 수급비가 나오는 거라서 일을 안 하면 수급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생활이 분명 어려울 텐데 담당 공무원이 가서 보니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수급자분이 어떤 돈으로 생활하는지 조사해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보장기간 확인소득을 산정해요. 여기까지가 소득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재산이에요.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주거용 재산은 수급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라면 재산을 공시가격으로 보고 전세나 월세에 산다면 보증금의 95%를 곱한 금액을 재산으로 봐요.
그래서 똑같은 집이어도 그 집의 공시지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가에 사는 게 전세에 사는 것보다 재산이 더 적게 나오기도 해요. 가끔씩 집이 있으면 수급자가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수급자 재산에는 일반 재산도 있어요. 이건 땅이나 건축물, 임차 보증금 등을 말해요. 또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현금성 자산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재산이 있어요. 만약 수급자에게 부채가 있다면 그건 재산에서 빼줘요. 그런데 마이너스 대출이라던가 카드론,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은 부채로 보지 않아서 빌린 돈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돼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정부는 수급자라도 이 정도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수급자분의 재산을 어느 정도 공제해줘요. 그래서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을 공제해주죠. 이 금액이 바로 기본재산 공제액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의 광역시에 산다면 6,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고양이나 용인, 수원, 천안과 같은 시에 산다면 4,200만 원, 무안, 칠곡, 영암, 연천과 같은 군에 산다면 3,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의료급여는 기본재산 공제의 기준이 달라서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이에요. 이 기본재산 공제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되는데요.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자동차 재산은 차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제외한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게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이 없다고 말해요. 이런 경우는 기본재산 공제액에서 내 재산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보험금이나 보상금, 퇴직금으로 받아도 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사는데 재산이 5천만 원 있다 하면 부산의 기본재산의 기준이 6,900만 원이니까 여기서 5천만 원을 빼면 1,9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이나 보상금으로 총 900만 원까지 받아도 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죠.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도 의료비나 결혼, 장례비용과 같은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을 더 공제해줘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기본재산 공제액과 별개로 500만 원을 더 공제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기본재산 공제액 6,900만 원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 해서 최대 7,400만 원까지는 수급자 재산에서 공제해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재산 공제액과 생활준비금 모두 가구원수 상관없이 공제되는 금액이 같아요. 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마다 공제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 생활준비금은 지역별 차이가 없이 전국 모두 500만 원만 공제되죠. 참고로 생활준비금은 원래 300만 원이었다가 2016년쯤인가 해서 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5년째 생활준비금 금액이 똑같은데요. 저는 이 금액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예전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생활준비금도 이에 맞춰서 올라야 할 것 같고, 이 금액이 올라야 수급자분이 자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았다면 이걸 소득으로 환산해야 돼요.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요. 이건 어떤 재산을 소득으로 쳤을 때 얼마 정도 된다 하고 보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 5,700만 원은 매달 소득 60만 원으로 보고 통장에 있는 500만 원은 매달 소득 30만 원으로 보는 식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해요.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려면 재산에 따라 소득 환산율을 곱해야 하는데요. 소득 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재산이 만약 주거용 재산이라면 소득 환산율이 1.04%이고 일반 재산이라면 4.17%, 금융재산이라면 6.26%, 자동차라면 100%예요. 그래서 같은 1,000만 원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매달 소득이 10만 4천 원 있다고 보고 일반 재산으로 있으면 41만 7천 원, 금융재산으로 있으면 62만 6천 원, 자동차로 있으면 1,000만 원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 되기 어렵고요. 주거용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수급자 되기가 더 나아요. 그래서 내게 금융재산이 좀 생겼다면 그 돈을 통장에 놔두는 것보다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것이 수급자 되기가 더 낫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 재산을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중소도시는 9천만 원,
농어촌은 5,200만 원까지만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1.04%로 계산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일반 재산으로 봐서 일반 재산 환산율 4.17%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 금액 이상인 집에서 산다면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오늘은 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 제 말이 어려웠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